세미나 4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기준금리, 가상화폐, 국가경쟁력, 국제경제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기준금리 관련 기사입니다. 지난 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등에 따르면 금통위원 7명 중 고승범 의원이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준금리 인상의 소수 의견은 처음입니다. 고 의원이 기준금리 인상론을 강조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계부채 증가세입니다. 소득 대비 부채 비중을 나타내는 LTI 지수는 2017년 동기 대비 무려 25.3%가 상승하였으며 작년 동기 대비하여도 13.3%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수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어렵더라도 가계부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 부채 증가도 고민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금융 불균형입니다. 지난 3년간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비교해보면 올해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끌입니다. 부동산뿐이 아닙니다. 공모주 청약 등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흔히 말하는 B2도 가계부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증거금이 환불된 8월 첫째 주에 가계대출 단액이 대폭 줄어든 것만 보아도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막대한 자금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계의 과도한 부채 부담이 우려된다는 것이 고 의원의 의견입니다. 가계 부채 급증은 가계의 이자 및 원금 상환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 감소, 즉 국민 경제 침체로 이어집니다. 금리 정상화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부채 함정에 빠지기 전에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자금 흐름을 완화시켜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물가 상승세입니다. 지난 7월 소비자 물가가 2.6% 올라 두 달 만에 최고치를 찍었으며 4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원자재, 중간재 가격, 제품 출고가 등을 반영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도 3개월 연속 6%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는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당분간 소비자 물가는 지금처럼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물가 압력이 전문가의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한 금통위 위원은 국내외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클 수 있다며 그동안 한은이 수요 즉 물가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줄곧 내놓았지만 이제는 이런 표현을 쓰기가 불편한 상황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금리체계의 기준으로 예금 및 대출뿐만 아니라 판매조건부 증권인 RP매매 등의 거래에서도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입니다. 한국은행 소속기관인 금통위에서 1년에 8번 결정하며 통화정책의 기본 목표인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주요 국가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이와 같습니다. 제로금리는 단기금리를 0%에 가깝게 만드는 초저금리 정책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하락시킵니다. 또 마이너스 금리는 저금리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은 경우를 의미하며 예금, 채권 매입 시 이자를 받지 않고 오히려 보관료 성격의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리는 모두 명목금리가 아닌 실질금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금리는 시장금리를 거쳐 실물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 위원이 말한 것처럼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콜금리를 거쳐 장단기 시장금리가 인상됩니다.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면 예금에 가계의 돈이 묶이고 대출이 시들해져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고 소비가 위축되어 경기 과열이 자연스레 해소됩니다. 이를 긴축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통화정책은 한은이 시중 통화량의 인위적 조절을 통해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것으로 긴축 통화정책과 확장 통화정책이 있으며 통화량 조절 수단에는 공개시장 조작, 지급준비율, 재할인 금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준금리 인상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터키의 경우 3월 18일 기준금리를 17%에서 2%포인트가량 인상하였는데요. 터키는 20년 9월부터 4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7월 23일 기준금리를 5.5%로 1%포인트 인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사상 최저 수준인 4.25%로 인하한 이후 네 번째 인상입니다. 브라질도 지난 8월 4일 기준금리를 4.25%에서 5.25%로 무려 1%포인트를 인상했습니다. 이는 2003년 이후 최대치로 지난 3월 6년 만에 기준금리를 바꾼 후 벌써 네 번째 인상 결과입니다. 세 국가가 기준금리를 과감히 인상한 이유는 공통적이었습니다. 바로 세계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타국으로의 자본 유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남은 금통위는 8월 26일, 10월 12일, 11월 25일 총 3번입니다. 금리 인상을 주장한 고승범 의원이 금융위원장에 내정되면서 8월 금통위 불참을 선언, 남은 6명의 위원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통화정책의 방향성이 불확실해졌으나 여전히 전문가들은 8월 금통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후 10월 금통위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일경제에서 발행한 코인 투자자 60만 명 9월이 두렵다 기사에 관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올해 9월 말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을 앞두고 거래소 줄 폐업이 예상됨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투자자만 6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서 피해 금액은 약 4천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은행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한 나머지 50여 개 거래소가 신고하지 못해 폐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가상화폐 생태계는 크게 발행, 거래, 운용 등 3대 시장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게 정상이지만 우리나라는 거래 시장만 발달하면서 그 피해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코인 발행과 코인 집합 투자를 금지하면서 국내 발행사들은 코인을 해외에서 발행한 뒤 국내 거래소로 상장시킴에 따라 여러 문제를 낳았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 규모는 엄청나게 커진 반면 한국의 가상화폐 산업은 미흡하고 운영 부문 역시 저조한 실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코인 업계는 다른 시장 진출에 소극적이고 투자자들은 코인 투자에 따른 수익만 노리고 있어 거래소 규모 중심으로 시장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상화폐는 실제 시장에서 사용되는 실물 화폐가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입니다. 전자상거래 업체나 온라인 콘텐츠 제공업체가 이용자에게 마일리지 형태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사와 관련하여 추가 지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4대 암호화폐 거래소 및 은행들은 최근 은행권이 마련한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깐깐한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개정특근법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회 기간이 끝나는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가 이때까지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이어가면 불법입니다. 국내 거래소 실태에 대해 알아보자면 해외에선 비트코인 등 시가총액 10위권에 있는 글로벌 가상화폐가 주를 이루지만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큰 국내산 알트코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 가상화폐 시장이 해외보다 투자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거래를 할 수 있고 법인 계좌 거래가 막혀 있고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받은 개인만 투자하도록 금융당국이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내 거래소의 문제점은 거래소의 프로젝트가 상장돼 거래량이 발생하면 거래 수수료를 챙기는데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 상장 폐지 등을 하더라도 온전히 투자자들이 감당할 몫이라고 봅니다. 또한 정부 대처도 미흡합니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투기로만 바라보고 있어 정작 소비자 보호 등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가상화폐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입니다.
실제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 모두 가상화폐를 금지시하는 당국 눈치를 보느라 서비스 개발에 부진한 실적을 보여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로 발표를 맡게 된 금연경 세미나 4팀의 21학번 김정현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 국가 경쟁력 30년 만에 일본 추월했다. 소부정은 여전히 1위라는 한우람 기자의 기사에 대해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사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30년 만에 국가 제조업 경쟁력과 구매력 평가, 그리고 기준 1인당 국내 총생산에 대해 일본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2020년 10월 기준인 1인당 구매력 평가의 값의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1위는 룩셈부르크로 1인당 PPP 값이 11만 2,875달러입니다. 대한민국은 45,454달러로 23위를 하고 있고, 일본은 41,637달러로 28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재 부품 관련 무역지수와 기초과학 경쟁력은 우리나라가 아직 일본에 비해 열세라고 합니다. 밑에 표를 보면 아시아 태평양 물 이상의 20개 연구기관을 조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상위 연구기관의 수는 4개로 총점 438.11점이고 대한민국의 상위 연구기관의 수는 2개로 총점 158.94입니다. 점수만 하더라도 약 3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 순위와 연구기관의 수로도 일본에게 많이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IMD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995년에는 22단계나 일본에게 뒤처져 있었지만 2020년에는 23위로 34위인 일본을 추월하였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IMD 국가 경쟁력 종합 순위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림이고, 오른쪽의 표는 미국, 캐나다, 중국, 영국, 다른 나라의 IMD 국가 경쟁력 종합 순위입니다. 이것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1990년 일본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평가했고, 당시 한국 신용 등급은 일본보다 4단계 낮은 A+로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한국 신용 등급은 AA로 2단계 높아진 반면 일본 신용 등급은 A+로 내려가 한국이 일본보다 신용 등급이 2단계나 높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2019년 11월 기준인 국가별 신용 등급 순위를 넣어 보았습니다. 신용 등급이 AAA인 국가는 독일, 미국, 캐나다 등등인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AA인 신용 등급을 가진 나라는 홍콩과 영국 등 다양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위에 기사에 있었던 용어를 정리해보자면, 먼저 구매력 평가 PPP는 환율이 양국 통화의 구매력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그 다음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영토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합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 등급은 특정한 종류의 채무, 구체적으로 말해 기업이나 정부와 같은 사업체가 발행한 채무를 발행한 자의 신용 가치를 평가한 등급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내 경제 악화에 관련한 기사를 발표하겠습니다. 세계 제조업 시장의 핵심 요충지였던 중국의 제조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중국 당국의 빅테크 규제 및 원자재 가격 폭등 등의 이유로 수익성이 급속하게 악화된 것인데요. 세계의 공장이라 불릴 정도로 실물 경제에 의존하던 중국에게는 타격이 꽤나 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중국 경제 둔화를 거의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자가 내수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종합한 지수인 생산자 물가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9.0% 상승했습니다. 블룸버그의 전망치인 8.8%보다 높은 수치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 초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던 생산자 물가지수가 6월 8.8%로 소폭 하락하면서 회복을 기대하였으나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제조기업의 원가 부담은 막중해졌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이 원가 부담이 제품 가격에는 거의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발표된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겨우 1%로 전달 대비의 상승폭이 감소하였으며 생산자 물가지수 9%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낮은 수준입니다. 침체된 내수 시장과 정부의 통제로 인해 소비자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하면서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의 격차인 8%포인트는 자연스레 제조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제조기업이 크게 의지하고 있던 수출도 성장세가 주춤하여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중국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7월 수출 증가율은 19.3%로 시장 전망치인 20.8%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전월과 대비하면 무려 12.9%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수출 성장률의 눈에 띄는 둔화는 생산과 분류에서 발생한 어려움 때문이었는데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동시에 역대급 호우 등으로 공장 가동에서의 문제가 심화된 것입니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실제 제조업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50 이상은 경기 확장을, 50 이하는 경기 위축 국면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경우 아직까지는 50을 겨우 넘긴 수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하락세가 매우 뚜렷하며 7월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수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는데 세계에서 중국 제조기업의 역할이 자국 내 공장 가동으로 대체되면서 수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GDP의 26%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이렇게 제조업에 의지하고 있던 중국에서 제조업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중국의 하반기 경제 성장률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8.3%를 달성하며 성장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2분기에는 7.9%까지 대폭 하락하였으며 남은 3분기와 4분기에는 이보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IMF는 지난달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8.4%에서 8.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3월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개최한 회의에선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는데요. 전인대 정부 업무 보고서를 통해 리커창 중국 총리는 단기 경제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 유연한 통화정책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예고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한 국가 주도 정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채권 발행 증가 등 확대 재정 정책을 통해 실물 경기를 회복하고 경제 둔화를 해소할 예정입니다.